자, 어제 우리가 방송할 때에 간첩으로 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이게 간첩과 연루되어 있을 정도다 하는 그 현상을 쭉 했는데 방송실 한번 혹시 띄울 수 있나요? 어제 이런 사람은 간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쭉 명단을 자 보시면 일단 간첩의 종류는 직파간첩. 직파간첩은 뭐냐? 북한에서 직접 내려온 이 할아버지 같은 이 간첩이 직파간첩이에요. 네. 그 다음에 직파간첩에게 포섭된 간첩. 한국에 와서 그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포섭된 간첩이 있고 포섭된 간첩을 통하여 아예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 고정간첩. 그 다음 뭐 등등 동조간첩. 동조간첩이 동조간첩. 그 다음에 그것도 동조간첩, 간첩을 따라서 함께 행동하는 간첩들. 본인은 간첩이 아니라 그러죠. 또 본인은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그러나 하는 짓, 말, 행동을 보면 간첩하고 똑같은 짓을 하거든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은 쭉 또 다른 거 어제 연방제 통일 지지 뭐 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비춰주세요. 그걸 비춰주시면 자 이거는 일단은 여기에 빠졌던 사람이 이동호 교수님이니까 이동호 교수님이 이걸 한번 또 자아 비판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아 비판. 첫 번째,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히 여기는 사람. 그때 이동호 교수님 3대 세습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 3대 세습까지는 안 갔고 그때 2대 세습까지 갔어요. 2대 세습. 예, 김정일까지 갔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셨냐고. 뭐 위대한 지도자의 훌륭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 이어받는 건 당연하다 생각이. 위수 김동. 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래서 친지 김동. 그러니까 그때 뭐 한총련 그다음에 전대엽 이 사람들은 다 저게 빠져 있었죠. 그럼요. 우선 맨 처음에 역사 교육을 통해서 북한의 김일성이 실제로 가장 애국자고, 그러니까 식민지 해방 투쟁을 거는 애국자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박정희는 일본 관동군 장교였고,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였고, 뭐 그렇게 되면 정통성이 어디 있냐? 북한에 있다. 그리고 북한에는 그런 애국자들이 만든 나라고, 그래서 미제의 침략 때문에 정말 해방이 안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정통성 북한에 있다. 그리고 그 수령이 지금 자신의 가장 친애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수령의 내용들을 전달하고 그 수령의 내용을 가장 많이 체현한 사람이 지도자다. 김정일이고 뭐 그렇게 다 그래서 3대 세습을 정당히 여길 뿐만 아니라 정당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수령이기 때문에 신성 불가침이죠. 그러면 하나님 대하듯 하죠. 하는 데야 돼. 그러니까 김일성 종교인데 그러면 그때는 학생 시절이었었지만 이제는 다 커서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단 말이야. 잡았죠. 지금 다 뭐 국회의원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우상호라든지 그럼요. 예. 이인영 목사님 대통령까지 됐는데 목사님. 그다음에 또 누구야 청와대 비서실장 했던 임종석을 비롯하여 이게 뭐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황준선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전주에서 새로 국회의원 된 강성희. 이야 참 완전히 노골적으로 까놓고 하더구만. 죽일 놈이에요. 개상해. 이석기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내란 목적 살인죄 수괴라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때 발언한 인간 아닙니까? 저거는 국회에서 바로 제명해버려야지. 저거는 완전히. 예? 자 2번 저기서요. 하나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이동호 장로님이 이제 그 당시에는 김정일 시대였었잖아요. 그렇죠. 그 백보 양보하면 2대 한 번 세습은 그래도 조금 봐줄 수가 있는데 제 개인 생각에는요. 네. 근데 3대까지 내려갔잖아요, 목사님. 이제는 4대로 내려갔어. 딸내미. 근데 아직은 근데 3대는 분명하잖아요.
딸내미도 좀 예쁜 딸내미를 데리고 다녀야지. 꼭 돼지 같은 딸내미를 말이야. 근데 또 목사님 귀여운 면도 있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요. 3대 세습을 했잖아요, 목사님. 그렇다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공화국을 말하는 말을 띄어야 돼요. 그렇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은 세습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군주제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공화국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계속 하시죠. 빨리 예. 자아 비판해요. 예, 주사파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면 교수님은 저렇게 주사파 신봉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요. 주사파란 말 자체가 주체 사상을 자기 지도 이념으로 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에는 기독교로 말하면 예수님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주체 사상에는 수령론이 있고 그 다음에 주체의 역사관, 철학관 이런 있고 주체 혁명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령의 뭐 영도 원칙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걸 신봉하는 사람들. 세 번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 요거 왜 중요하냐면 북한은 지금 사실상 나라 전체가 대한민국 전복을 자신의 주 임무로 하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헌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전복하는데 가장 지금 막고 있는 주된 적이 누구겠습니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황 장로님이 이야기했지만 베트남보다 우리가 훨씬 사태가 심각했거든요. 우리는 대통령과 그리고 청와대가 다수가 주사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이 나라를 잡았는데 왜 이게 안 넘어갔느냐? 미국이라는 존재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참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 한 건 참 복 중의 복인데 어쨌든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기에도 지금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공산주의로 만드는 주체 사상 나라로 만드는데 가장 방해하는 적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주체 혁명론에 보면 모든 초점을 미국으로 돌려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우병 때 뭐 미국 소를 먹으면 전부 뭡니까 뇌송송 구멍 타고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아시다시피 그보다 훨씬 그거는 뭐 위험이 잘 나오지도 않았지만 훨씬 위험한 중국에서 들여오는 여러 가지 식품들에 중국이 온갖 암 유발 물질을 섞여놨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체 혁명론에 미국으로 돌려야지 중국으로 돌려란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항의 시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사님. 없어.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란 지금 북한의 가장 최종적인 전략인데 정말 한심한 게 아니죠. 피가서 거꾸로 솟는 건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종전협정하고 주한미군 종전협정하자는 건 주한미군 철수하자는 거거든요. 그걸 주장했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지경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이 수도권에 100만 명이 살면서 강남의 아파트를 막 사고 나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 버리고 결국은요 중국은요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중국 사람들 1000만 명만 한국으로 옮겨버리면 대한민국은 뭐 중국 나라 되는 거지. 그렇죠. 기가 막혀.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 철수라는 게 북한의 혁명론에 보면 남조선 혁명론이 있습니다. 주체 사상에 입각한 혁명론요. 네. 그거를 정식 명칭은 주체 혁명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보면 3대 투쟁 과제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반미 투쟁, 그 다음에 반보수 투쟁, 반파쇼 투쟁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연방제 통일 투쟁, 이 3대 투쟁인데 가장 우선에 두는 것은 반미 투쟁이다. 참 박정희가 뛰어난 게 왜냐하면 전 세계 차이나타운이 다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에서 중국 사람 짜장면집도 못 하겠거든. 다 내쫓았거든.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었던 중국 사람들이 다 캐나다로 다 쫓겨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참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보면은. 목사님 이제 보니까요. 네. 우리 북한이 사람 볼 줄은 알아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97세인데 정말 기억력이 뛰어나죠. 그렇지. 저런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그 간첩에 탑 클래스에 놨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저런 기억력을 목사님 우리가 참 찾기가 어렵대요. 이동호 장로도 보면요. 지금 뭐 목소리도 천에 하나의 좋은 목소리죠. 빨갱이들의 공통점. 그다음에 주사파 설명할 때 보면요. 아주 똑똑해요. 그 북한이 목사님 보는 눈이 있어 저놈들이. 주여. 그러니까 빨리요. 자 비판하시라고. 4번.
국가보안법 철폐. 아니 왜 근데 한 청년 애들은 국가보안법을 왜 그렇게 철폐하라고 왜 발각? 아주 심플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활동의 제약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제대로 뭐라면 사회 정치 생활의 민주화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회 정치 생활 환경을 주사파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주사파들이 예를 들면 김정일을 선동하고 고려 연방제를 선동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하는데 그게 다 북한의 지령들이거든요. 그러면 국가보안법에 따르면은 그런 북한의 그 주의 주장을 동조하고 그것을 전파하기 때문에 걸립니다. 7조에. 그러니까 지금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것은 뭐냐면 주사파들이 저들의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서 선동하는데 장애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랑 연관돼 있는 게 반파쇼 민주화 투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반보수 투쟁인데 국가보안법 철폐, 그다음에 양심수 석방. 양심수라는 것은 주사파들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파쇼 포갑기구 철폐 투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정원, 그다음에 뭐 검찰, 경찰, 예, 검찰, 기무사. 경찰, 기무사 이거 해체하는 건데 문재인 때 결국은 국정원은 완전히 무력화돼서 아예 그 간첩이 거기에 그 인사를 장악했었고 그다음에 그 국가정보원 기무사죠. 기무사 아예 해체해가지고 뭐 다른 이름으로 만들었잖아요. 요거는 원포인트 저기 황명선 장군님한테 한번 물어가야 돼. 군대 그 기무사 있잖아요. 네. 문재인 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기무사.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 교수 말씀한 대로 기무사 자체를 아예 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당이 자꾸 당명을 왜 자꾸 바꾸겠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정통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또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정원처럼 장악할 수를 없는 것이 우리 저 군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저는 군대 국정원이잖아요. 그게. 우리 군에도 간첩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왜? 젊을 때부터 소위부터 정교조 시작해서 교육을 그다음에 하사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군이 그래도 조금 나은 것은 국정원처럼 중간에 끼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예, 그리고 군에서는 기무사뿐만 아니라 헌병, 감찰. 그래서 최소한 군에서 뭐 20년, 30년에서 중령 이상 되면은 그런 것은 거의가 또 걸러져. 걸러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못하니까 기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문재인 정권 때 특징이 비육사입니다. 육사 출신 철저하게 등용하였습니다. 그것도 기무사도 결국은 육사 출신 비육사가 들어가서 아예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해체된 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요. 거기에 목사님 그 수십 년간 간첩 잡는 일을 해왔던 대공 방첩 요원들을 전부 일선 부대로 다 쫓아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군인 같은 경우는 기무사에 있던 친구가 여 밖에 나오면은 경쟁이 안 됩니다. 경력은 계급마다 필수직이 선택직이 해서 다 해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무사를 축소시키고 규모를 축소시키고 바꿔버리니까 기능을 그럼 거기 있는 인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후배들이 나왔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현역 대령이 간첩으로 잡힌 사건이 있거든요. 그 방송국을 한번 언론에 한번 검색해 보면 현역 대령이 간첩으로 잡혔고 문재인 정부 때는 심지어 민간인을 인권조사위원으로 군대에다가 넣어가지고 세상에 민간인이 군대 부대를 조사하게 했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장로님 그때 별 4개 있잖아요. 천안의 장로님 박찬주. 예. 후배예요, 선배예요? 후배죠. 후배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거 공감병 말이야. 심부름 시켰다고 세상에 다 무죄됐죠. 다 무죄됐어요. 무죄됐습니다.
무죄됐고. 기가 막히는구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그런 빌미조차 주지를 않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그런 걸 해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이제 한 거지. 그 군에도 보면은 네. 그때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네. 그런 기조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면 군의 법무팀이나 군 검찰팀이 그렇게 가는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FBI, CIA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수장을 거의 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친구들은 에드거 후보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했습니다. 네. 우리도 법으로 어떻게 보면 법보다 더 강하게 해서 이런 국가 안보에 관한 지원 이거는 바꾸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네. 이좀할 저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저 군대 그 기무사 사령관 변 누구야 그 누가 자살했잖아요. 이기수, 이기수죠, 이기수. 아, 예. 이기수. 이재수. 이재수. 그 이재수 장군은 네. 그 어머니가 네.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권사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재수 이 친구는 조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덕실하게 한 건 아닌데 거기는 후배예요, 선배예요. 한참 후배야. 아니, 장로님 굉장히 고참이네, 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재수가 저 박 대통령 아들하고 동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이재수는 제가 또 그 기무사령관을 하라고 MB가 했을 때 제가 안 갔지 않습니까? 아, 왜 안 갔느냐? 예. 그 정보병가입니다. 아, 예,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면은 저는 뭐 안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기무사가 이제 뭐 정보 그걸 하려면은 매일 사람 만나고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술도 저는 먹어야 되고. 작전이 예. 그래서 제가 뭐 안 갔는데 예. 그런 그것 때문에 예. 이재수가 기무사령관 되기 아니, 이것도 짚고 넘어가자고. 이명박 대통령 때 장로님을 기무사 사령관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사수석이 인사수석이 두 번이나 왔습니다. 두 번이나 와서. 예, 그래서 어. 제가 아니다. 내가 갈 곳이 아니다. 거기 갔으면 장로님이 자살할 뻔했네. 큰일 났네. 그때. 아니죠. 어. 저는 자살 안 하죠. 거기 갔으면 제가 포수다 됐을 겁니다. 아, 보수다 됐다고. 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것이 뭐 군인이가 명령 내면 가는데 네. 가는데 나는 작전이고 내가 만약에 진급을 해서 하나를 별 4개가 되더라도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가야지 거기 가는 것은 좋지 않다. 근데 그랬더니 실제 자살한 이유는 뭡니까? 사건 자체는 첫째는 네. 믿음, 신앙이 없었던 거고 신앙이 없었던 예. 거고, 그 다음에 부하들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을. 예. 그 이재수 장군은 아, 기무사령관 가기 전에도 저하고 친했고 아, 기무사령관 하면서도 저하고 한 6, 7번 만났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불과 자살하기 최 한 달도 전에 아, 와서 저한테 그런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세월호 사건 때 민간인 조사했다고, 그건 사찰이죠. 사찰했다고. 근데 어. 뭐 그러니까 그 사실은 기무사도 사찰 기능이 있습니다. 아니, 그 사찰이 아니라 정보 수집이지. 네. 당연히 그거 아닌데. 네. 근데 이제 이재수 장군은 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 뭐 부하들 그 건드리지 마라. 아, 그 이재수 장군은 그 기무사령부뿐만 아니라 아. 군 후배들한테 상당히 존경받는 친구입니다. 그랬구나. 네, 아까운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너 절대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 버텨라. 버티면 하나님이 좋은 또 그게 있다. 했는데도 이제 그렇게 안타깝게 신앙이 됐는데 약해서.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가 일어났을 때 체육관에서 안산에서 이제 그 세월호 유족들이 막 그 있을 때 그 안에도 북한의 간첩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아니, 선동하는. 아니 그거 외에도 네. 지금 예를 들면은 네. 경찰이 힘을 갖고 있는 것이 경찰이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촌에 아무리 촌에 가도 지서가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치하는 분한테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네.
대통령 선거 총선 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경찰입니다. 아, 즉 옛날에 중앙정보부, 밑바닥에 그다음에 신경에 뭐 제일. 기무. 아, 여기는 인원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경찰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또 가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 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무사령관 갔다 하더라도 그 전에 네. 기무사령관들도 지금 제 다음에 간 친구는 아직까지 감옥에 있습니다. 제가 안 간다 그러니까 세상에. 예, 이제 아니 기무사령관 출신이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님. 대법원 그 지난번에 저는 이제 특사 사면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갔더라도 사실은 그 심리전, 사이버전 대비는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게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군인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님 좌파 대통령들은요 옛날에 있었던 제주 4.3 사건도 다 무죄로 다 만드는데 우리 우파 대통령님들은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말이야 뭔 눈치를 보시는지 말이야 좀 아유 참 답답해요. 그 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억울하게 감옥 가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저 대통령 특명으로 전부 다 그 사면 복권해야 됩니다. 바로.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애들 죽었을 때 부모님들이 거기 학교 강당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노숙하면서 할 때에 거기서 불순 분자들이 북한의 간첩들이 끼어들어서 그 중에서 또 누가 하나를 또 독약물로 찔러서 죽여서 그걸 제2의 또 폭발을 시켜서 경찰이 와서 우리를 죽였다 뭐 이렇게 또 폭발시키면 제2의 광주 사태로 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보 기관들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하여 들어가서 감시를 하는 것은 이거는 기무사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걸 했다고 세상에 현역 기무사령관을 조사를 하고 구속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분해서 그냥 자살해서 죽었고 또 검사 한 분도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 내가 장례식을 갔어요. 내가 장례식을 갔습니다. 나는 또 애국운동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도 몸도 안 좋지만 장례식을 가서 이재수 사령관 예. 장례식 가셨어요? 장로님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시니까요. 참 나는요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 형님을 만났는데 형님이 장로님이더라고. 그 시간이 다 예. 그래서 내가 형님한테 그랬어요. 자, 이 장례식을 저한테 위임하세요. 네, 이랬단 말이에요. 왜? 가문 광장으로 데리고 와서 운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를 내가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한다 그래. 날 보고 목사님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래 날 보고. 그 장로님도 이게 기가 약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낙심해가지고 참 이 좌파 애들은 저런 사건이 하나 있으면요 그냥 결정적 기회를 만들어서 말이야. 노조원 하나 죽어도 그렇죠. 난리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무사령관인데. 그렇죠. 아이고, 참. 예? 그런데 말이야 지금도 보세요. 저쪽 애들은 저 누가 분신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예. 강원도에 있는 그 시신을 서울로 옮겨가지고 지금도 하잖아요. 우리는 꼭 그렇게는 할 필요는 없지만 진실만큼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이 진짜 왜 죽었느냐 이거야. 이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그 상주니까 그 동의를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낙심해서 돌아온 뒤에 강화문에서 우리는 또 장례식을 따로 했죠. 강화문에서 유족과 관계없이. 분향소를 분향소. 그 이승만 광장 있는데 맞습니다. 네. 거기 만들어 그때 놓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주문했어요. 예. 그것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주도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가요 완전히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넘기려고 아예 그냥 생명을 거는 겁니다. 생명을 걸었어요. 다음 한번 보시죠. 보시면 저기서 저 아까
국가보안법 어디 목록이 어디 갔지 지금? 아까 목록 다시 그렇지. 네. 국가보안. 국가보안법 철폐인데 목사님은 이제 그 한 총련이 왜 저거 철폐를 주장하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한 총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교수들이 저딴 하는 놈이 많아요. 대학 교수가 헌법 교수가 근데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안법 때문에 불편한 거야. 그러면 장로님은 보안법이 있든 없든 불편해요? 뭐가 불편해 목사님? 저게요. 노무현 때 노무현 어. 대통령이 이제 보안법 철폐를 상당히 강하게 주장했거든요. 그렇지요. 그 나라 분위기가 네. 폐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들, 특히 헌법 교수들이 네. 상당 부분이 저기에 동조를 해요. 사실은 저건요. 여기서 알아면 되지. 사실 저거는 김성기 장로님이 막아낸 거야. 사실은 법무장관 할 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토론을 하는데 네. 국가보안법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자들이 돌아선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때 유지해야 된다. 저는 그 기록도 남아 있지만 전 논문도 쓴 사람이에요. 국가보안법 유지돼야 된다. 네. 저 기록을 갖고 있죠. 네. 그럼 이제 헌법 교수들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제가요. 그 저 법무장관 그 후배 여자 하나 있었잖아. 그 누구지? 강금실이. 그렇지. 그 보안법 폐지하려고 하는데 하여튼요 이 김성기 장로님의 공로가 커요. 네.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하고 맞짱 떠가지고 보안법 철폐를.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헌법 교수들한테 물어보죠. 아. 야, 왜 폐지를 주장하냐? 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들의 논리는 다른 것보다도 네. 북한하고 남한하고의 게임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 끝났기 때문에 아. 굳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라이. 그런 논리를 펴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제가 뭐가 이만 끝났어. 그 핵무기 개발하고 앉아있는데 예? 계속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하는데 적어도 식자층이라면 전체를 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잖아요. 그렇지. 꺼진 불도 그렇지. 북한이 죽었다고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렇지. 그걸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논리를 이제 교수들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문제는요. 세월이 지났어요. 그렇지. 근데 이놈들이 이제는 또 얘기 안 해. 안 해. 얘기했으면 끝까지 학자라면 그렇지. 나는 폐지가 옳다라고 네. 끝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지금 엎드려 있는 거야. 그럼요. 정부가 또 에휴, 야, 짜증나. 그래도 용감하게 국가보안법 철폐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군요. 야. 나는 소 논문도 썼다니까. 야. 소 논문을 썼어요, 우리 목사님 제가요. 장로님이 대단하다니까. 대단하게 안 해, 목사님.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주사파들이 전대협이 재단에 비리를 대들다가 교수한테 잘렸다니까. 대단하다니까. 이도우 교수님. 예. 이도우 교수님은 그 당시에 보안법이 좀 불편했어요. 아니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현재도 갖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모든 그 메모했던 종이는 지금도 찍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데 이야. 나도 모르게 갈기갈기 찍고 간첩의 습관이 남았네. 그러니까 모든 증거물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이도우 일이에요. 교수님 내 옆에 가까이 오지 마요. 큰일 나. 내가 하는 말 같은 거 비밀로 녹음 다 해가지고 또 저쪽에서 넘길까 봐 겁나니까. 좀 그거 안 합니다. 사랑제일교회 장로잖아요, 목사님. 장로. 아유. 목사님 그래 맞아. 나는 이동호는 믿을 수 없는데 마누라인 유금주를 믿으니까 이거 저도 믿어도 됩니다. 믿었는데 그다음 또 다섯 번째.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자. 저기 이제 북한의 3대 투쟁이 나온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3대 목사님이 투쟁. 아주 잘 정리하시는데 주한미군 철수 반미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그건 반파쇼 투쟁. 그다음에 다섯 번째 낮은 단계 연방제 저게 이제 연방제 통일 투쟁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걸 통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신은미나 이런 애들이 뭐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은 공산당에 대해 정확히 알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산당에 대해 희미해졌어요. 그걸 통해서 저들이 뭐냐면 공산주의와 연합하는 연북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제를 하자는데 어제 그 유동열 박사가 잘 이야기했지만 연방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절대로 혁명한 정부와 연방제지 그냥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있는 채로 연방제 절대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대한민국 안에서 우파 정부하고는 연방제 안 하고 예. 좌파 정부가 왔을 때 연방제 한다는 거죠. 좌파 정부도 혁명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 깨트려 놔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북한 이론이 하면 자주적 민주, 혁명을 통한 그러니까 미제를 몰아내는 혁명을 통한 정부를 가지고 한다는 건데. 야, 조금 전에 신은미란 말이 나왔으니까 어제 할아버지가 이제 신은미 얘기를 했는데 신은미에 대해서 일단은 그 이동호 교수님 먼저 살짝 설명하고 이제 할아버지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요. LA에 사는 그 신은미 있죠. 예. 그 어떤 여자예요, 그 여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북한에 이용당한 거죠. 어쨌든 그리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거기 이용에 합류하고 있는 거고요. 아. 북한은 지금 끊임없이 어쨌든 이 3대 투쟁 과제 중에 연방제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가 하나로 근데 이게 세계가 다 연결돼 있는 게 남북이 하나로 가자는 얘기는 미군 몰아내자는 거잖아요. 저기 저 방송실 신은미 한번 쳐봐요. 그 언론에서 옛날에 그러니까 보도된 이제 그 거. 신은미가 있는 미스 코리아 출신이더라고요. 아 그래. 예. 그 세상에. 예, 지금은 늙어서 영 뭐 볼품이 없지만 아니 그렇게 이쁜 여자가 세상에 왜 그런 짓을 할까? 남편 잘못 만든 것 같던데. 남편을. 예. 미국에서. 신은미 한번 찾아보시오. 할아버지. 예. 어제 그저께 신은미에 대해서 말할 때 할아버지가 네. 갑자기 막 열받아가지고 막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시방 북한에서 아, 공작을 뭐가 하면 기본적으로 대남 간첩들을 양성하는 단계지만 남한에 있는 간첩들을 아, 위장을 해가지고 위장을 했어. 이민을 해서 미국으로 침투를 아하. 그것은 내가 직접 교육을 받은 것이에요. 이야.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북한을 미국 사회에서는 말이야 썩은 사회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지도 모르고 그건도 모르고. 자유로 뭐이가면 북한을 신은미가 뭐이가면 북한을 왕래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신은미를 이민을 시킨 거예요. 아 이제 이해가 됐어. 할아버지 같은 간첩이 남한에 내려와서 남한 사람들을 간첩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민을 시킨다. 이민을 시켜서 그래가지고 북한을 마음대로 왕래할 수 아. 있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간첩 활동을 여행의 자유로운 그런 이용을 해가지고는 북한을 다 보고 와서 친은미가 와서 한국으로 이민 간첩이 이민이 한국으로 와서 문재인 정권 때에 그냥 선전하고 맞아. 돌아가지 맞아. 내가 그냥 화병이 났어요. 화병이 났어. 아니 근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알아차리고 미국 국민일지라도 미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왔다 간 사람들은요 아예 미국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렸어. 그래요. 거기서 중지시켜요. 그래가지고 이민한 사람. 그래서 임종석이가 지금 미국을 못 간다고. 왜냐하면은 북한에 자주 다녔기 때문에 이은영도 못 가. 우리 이번에 미국 가서 우리 한번 당해봤잖아요. 예. 얼마나 검색이 심한지. 자 밑에 글 한번 보자고. 신은미에 대한 밑에 기사. 그냥 이동욱 교수. 완전히 예. 위장도 있는 한번 거예요. 읽어보세요. 공개석상에서 북한 여행 경험을 말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내린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말하지 말고 헌재는 재미도포 신은미 씨가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아니 근데 싶습니다. 신은미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밑에 기사 한번 보자고. 뭘 했기에 했죠. 북한 선전했는데 그거 다른 기사에 북한은 있던데. 여행을 경험한 근거로 예. 북한의 핸드폰 밑에 핸드폰 보급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북한 맥주도 맛있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지만 이제 저게 저희 용어로 하면 북한 선전했구나. 예, 그러니까 저게 저희 용어로 하면 연북 의식 고취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니 무슨 저거 도끼만 하나가 아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무슨 북한의 핸드폰이 상당히 보급되었다. 그 다음에 북한 맥주도 맛있다. 그럼 네 혼자 가서 처먹어. 북한 맥주 맛있으면 말이야. 북한의 요 신은미를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야 다른 거 연구 마세요. 신은미 같은 요 놈을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놈이 요년을 좋아해요. 누가? 이재명이가. 이재명이가. 그 이재명이가 그때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말이야. 신은미 뭐가 하면 연설하는데 가자. 요런 것을 연구하세요. 요런 걸 다른 거 연구해야 돼. 연구할 필요가 다른 거 없어요. 연구할 필요가 없어. 과거 퀴퀴 썩어 맞은 간첩 사건은 뒤지지 말고 요런 놈을. 이런 놈들을. 목사님 저기서요. 네. 저 말을 잘 이해를 못하셨을 거예요. 헌재 재미옥 교포 신은미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유예 취소했다. 전 뭔 말인가면요. 헌법재판소에서 무죄로 판정 내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게 정확히는 기소유예를 내린 거예요. 신은미한테. 검찰이 기소유예는 뭔가면 죄는 되는데 정책적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소유예인데 그 기소유예를 신은미가 다툰 거예요. 헌법재판소 가서 헌재가 취소했다는 말은 신은미의 행동은 조금도 죄가 안 된다라고 해준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아직 완전히 위장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안법하고 충돌을 하잖아요. 도대체가. 저 그래서 지금 제가 저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선거운동하다 기소유예 받았죠, 목사님 제가. 네. 기소유예 받은 거 제가 헌법소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안 낸 거예요. 왜냐면 기소유예도 그게 기분 나쁘잖아요. 죄는 되는데 정책적으로 봐준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명예의 훼손을 받는 거예요. 다툴 수가 있는데 안 다퉜어요. 왜? 아니 그 확성기 사용해서 연설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 나중에 내가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 목사님, 내가 하나만 더. 네, 말씀하세요. 네. 이 중에 어떤 것이 간첩이다 하는 거, 네, 그 그렇지. 중에서 네. 연방제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 나는 연방제가 시방 진행되고 있어요. 연방제가 진행되고 있어. 이것을 연구하시라고 그래요. 그걸 연구하라고. 자, 그다음 다음 상. 다음 상은 낮은 단계에 뭐 했고 6번. 북한의 핵무기를 정당히 여기는 사람. 아니 근데 왜 한총령 정교조 그 걔들은 왜 핵무기를 그렇게 통일되면 우리 건데 뭐가 문제가 있냐? 이게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북한 편이고 다 수령의 전위대들인데 수령이 가진 건 뭐든지 다 옳죠. 아니 이거는 또 황준선 장관님 물어봐야 돼요. 통일되면 우리 건데 뭐 왜 그렇게 핵무기를 반대를 해요? 통일되면 우리 건데.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 통일 이유를 생각할 수는 그런 뭐 식견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북한이 우리 남한 특히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의 그것을 군사력을 깰 수 있는 것은 이제 재래식으로는 안 되니까 자기들은 정당하게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원래부터 그 핵무기 개발하는 그 명분이었습니다. 그걸 따른 겁니다. 북한이 여기 저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한미군 떠나가면은 북한이 폐기할 거다.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미군이 핵 가지고 있으니까 자위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요 폐기란 말 안 하고요. 저쪽 애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특별히 전라도 친구들, 전라도 목사들이 그래. 내 친구들이 통일되면 핵무기는 우리 건데. 그러니까 그것은 통일이 북한이 우리 남한을 흡수 통일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지금 핵무기를 그 IAEA 때문에 못 만드는데 북한이 만들어 놓은 것을 통일돼 버리면 합법적으로 미국도 인정하는 우리가 핵무기 나라가 되는데 왜 그걸 가지고 반대하냐고 이렇게 전라도 친구들이 나한테 항의를 해요. 근데 전라북도요. 전라북도에서 내가 청년을 만났어요. 대한민국 전라북도 청년이 얘기하는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11대 경제대국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북한이 핵무기로서 미국과의 뭐냐면은 이제 대결해서 1대1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이런 것을 플러스 하면은 더 좋지 않느냐. 이 전라북도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정교조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목사님 저게
북한의 핵무기가 처음에 노무현은 네. 방어 무기라 그랬어요. 처음에 맞아요. 시작을 저렇게 했죠. 한국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요. 근데 네. 지금은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잖아요. 그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 자체가 네. 처음에는 미국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자기 떠들었지만 실제로는 맞아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공격 무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가들 저 야당 국회의원들요 네. 국민들 앞에 솔직히 사과해야 돼. 왜 그렇게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미국용으로 만들었다고 떠들었는데 얼마 전에 말했잖아요.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박살내겠다고. 그럼요. 이게 그럼 국회의원들이 당신들 뭐하는 인간들이야 도대체가 말이야. 아? 당시에 목사님 북한 선전 포스트에 우리 핵의 공격 목표는 명확하다 하면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서울, 도쿄입니다. 자, 그다음에 황교안 장로님 군사 전략적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잖아요. 네. 없는데 이제 미국이 핵 우산 아래에 있는데 그거는 간두고라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 예를 들면 그 미사일 있잖아요. 네. 현무 네. 뭐 1, 2, 3 뭐 현무 있잖아요. 그 현무가 이제 500km 이상 허가를 받았잖아요. 네. 미국으로부터 네. 거리를 네. 500km면 이제 북한 끝까지 백두산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 현무의 그 중량 그 재래식 무기지만 거기에 있는 화력 한 발이 거의 핵무기급하고 비슷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술 핵무기의 개념을 이제 먼저 아셔야 되는데 핵 그러면 전부 떠오르는 것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입니다. 아, 그냥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민간인 뭐 한 도시를 폐화시키고 그렇죠. 살상하는 건데 전술 핵무기란 것은 전술이란 것은 이제 범위를 좁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표적 그것이 우리 예를 들면 뭐 김정은이 평양 주석궁이라든가 예. 그래서 가급적 민간인들의 어떤 그 비전투원의 살상 이런 것을 줄이고 아주 이 위력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전술 핵무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뭐냐면 이제 전략 핵무기는 예. 그냥 우주적인 것이고 한 방 때리면 국가가 다 날아가는 것이고 전술 핵무기는 뭐냐? 핵무기를 적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핵무기 그러면은 두 가지를 갑니다. 첫째는 탄도가 핵탄도. 핵탄두. 요게 이제 저 핵무기입니다. 아, 근데 운반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로켓이지. 그게 이제 미사일. 미술이죠. 예. 미사일인데 지금은 미술보다도 뭐 비행기에서도 쏠 수 있고, 그렇지. 예. 그다음에 함정에서도 쏠 수 있고, 잠수함에도 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155mm 포에다도 쏠 수 있었다. 아니 쏠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예. 왜냐하면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것이 탄두를 소형화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옛날에 155mm 지금 우리 저 자주포에다가 그러면 위력은 작아지고 작아지고. 예 정확도는 뭐 지금 뭐 거의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운반 수단과 탄도가 결합하면은 이게 핵무기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전 세계를 겨냥하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 거리 면에서는 우리는 이미 운반 수단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잘 가지고 있고. 예, 갖고 있고 그러면 핵탄두만 가는데 핵탄두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을 뿐이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도 핵을 핵무장을 해야겠다. 가져야겠다. 보유해야겠다. 선언이라도 한다면 엄청난 여러 가지 옵션이 생길 겁니다. 아, 예, 왜냐하면은 맞아요. 우리가 안 하는 이유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는 뭐 국제 룰을 지키는 거고, 예, 그다음에 미국과의 핵 공유 핵우산을 갖고 있으니까 안 한다고 이제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때 그 IAEA 통제가 없을 때 그때 그 박정희 때 그 미리 만들어 놨으면 속이 편한데 말이야. 우리가 핵무기를 말이야. 아, 그 못 만들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그 핵 원자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무기가 아닌
이것을 정말 저는 말씀하셨다시피 해안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우리보다 히피들 때문에 예? 뭐 환경론자들 때문에 저 핵원자로 없애고 할 때 그때 미국이 이것은 뭐 국제적인 안보 관계니까 미국이 이걸 갖다가 포기하면은 러시아가 1위 국가가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한테 웨스팅하우스가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1위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걸 문재인이 지금 탈원전해가지고 망쳐놓은 겁니다. 참 정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도 북한의 핵무기보다가 더 압도할 수 있는 화력을 우리는 현무 1, 2, 3 쏴버리면 핵무기 한 발 터뜨린 거하고 막상 막하에 우리의 그 대형 초대형 미사일이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내가 볼 때에 이 핵무기는 양쪽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도 못 쓰는 겁니다. 본래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도 이 핵무기는 사실은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한다고 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핵 보유국 외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공인된 보유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가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들 때는 반드시 미국이나 러시아 강대국의 어떤 묵인이나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핵에 관한 원칙은 뭐냐?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개발하니까 나도 하겠다. 처음에 그 프랑스의 드골 장군도 미국이 그때 소련에 대해서 우리도 핵무기 가져야 되겠다고 드골 장군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핵우산 제공할 테니까 하지 마라 그러니까 LA나 뉴욕이 공격을 받았을 때 받은 것을 감수하고 우리 파리가 공격을 받을 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그렇지. 논리로 개발을 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제 결국 핵무기는 이것은 저주받은 무기라서 이거는 앞으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사용한 이후에 이 핵무기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거의 양쪽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면 다 종말이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왜 핵무기를 압도할 수 있는 우리 현무 미사일이 있는데 평양을 때리면 핵무기 한 발보다 더 위력이 있는데 피차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한 가지 더 물어보면요. 재래식 무기는 우리하고 북한하고 누가 이겨요? 깨비가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현대전의 양상을 갈 때 우선 공군이 100대 0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자꾸 현무 미술 이야기 하시는데 미술은 사거리로 보나 뭐 위력으로 보나 예. 그냥 확전을 억제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예. 전쟁이 일어나면은 북한은 뭐 깨비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도 네. 있으면은 북한은 너희는 재래식으로는 안 되지만은 우리는 이거 있어. 그런데 저 핵무기를 우리한테 10발을 쏘는데 우리가 한 발만 맞아도 엄청난 피해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비는 진짜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아마 국방개혁위에서도 다룰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가서 이 미국의 핵 공유 정책을 문서화했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했지만은 사실은 그래도 우리는 대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은 안 가지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우리한테 최소한 미슬로 쏘거나 할 때 그것은 다 막을 수 있는 사드가 그겁니다. 이건 사드가. 장로님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려고 마음에 담아놨던 건데 생각난 김에 지금 공개적으로 한번 물어보면 전방에 있는 우리 사단들 있잖아요. 전방 사단들, 예? 예를 들어서 뭐 6사단, 3사단 같은 전방 사단들 모든 병사들에게 1대1로
드론을 한 대씩 다 만들어 줘가지고 아예 북한군 병사 대가리 위에 수리탄 한 방씩이 드론 터지도록 그런 목사님 일개 사단이 네. 한 12,000명 되는데 12,000개 만들었어요. 12,000개가 돌아다니면 목사님 그 돌아다니지만 방위 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사단급 부대에서 운영하는 드론이 있고 아, 군단급 부대에서 운영하는 드론이 있고 네. 드론이 이제 적 중심까지 거리나 이런 걸 위력을 다 해가지고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 나는 1대1로 해가지고 북한 군 한 병당 우리도 드론 한 대씩 1대1로 해가지고 북한 애들은 저기 돈이 없으니까 못 만드니까 우리 만들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시작 딱 해가지고 그냥 수만 대가 드론이 가가지고 북한군 대가리 위에 수리탄이 다 터지도록 김관진 장관님 찾아가서 내가 한번 저기 아닙니다. 안 돼?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 네. 민간 드론이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아 예. 민간 드론이 군사용 드론이 아닌 민간 드론을 그걸 가지고 활용하면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에 대한 체계 개발은 뭐 지금 군사 강국이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할 수 없어. 우리 광화문이 만들어야 되겠어. 우리 광화문이 전부 다 한 10만 대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전쟁 나면 전부 다. 그리고 이제 핵심 한 가지는 네. 그 북한 민군들도 우리 동포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주적이지만은 네. 지금 우리의 개념은 뭐냐? 전쟁 나면 빨리 김정은이 잡는 겁니다. 김정은 수뇌부를 잡아서 전쟁 의지를 꺾어버리고 빨리 끝내야 피해도 적고 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지금 장사정포가 한 170문이 있습니까? 북한에? 더 되죠. 더 많아요? 예, 북한이 포는 훨씬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장사정포 그 저 땅굴 속에 있는 장사정포 별로라도 드론을 만들어서 먼저 그냥 장사정포 문에다가 드론 쳐박아 가지고 아주 일로 돌아오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서 그냥 딱 그냥 해가지고 포가 못 나오도록 해요. 무슨 방위가 드셔? 그건 지금 아니 그건 있잖아요. 지금 다 대책이 돼 있고 다 대책이 있겠죠, 뭐. 예. 돼 있고 예, 지금 드론에 무기를 실어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초보 단계입니다. 아 왜냐하면은 드론에 실을 수 있는 무기가 수류탄 한 발은 실잖아요. 수류탄 한 발 실어가지고 저 목사님 월남전에 포탄 뭐 거의 10,000발 쏴야 한 사람 죽입니다. 드론은 GPS 전체적으로 하면은 좋은데 네. 특수할 때만 사용하지 그걸 갖고 그런 그거는 뭐 수지가 안 맞아요. 아니 안 돼. 나 국방연구소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지고 GPS를 딱 걸어가지고 들어서 우리도 눌리면 내비게이션 있잖아. 예. 내비게이션 표탄 방위는 모르죠. 왜 몰라요? 내비게이션 타 나가요. 내비게이션 타. 내비게이션 차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가잖아요. 조종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드론에서 조종해서 가는 거잖아요. 아니 딱 점 딱 찍어 놓으면 예. 지가 스스로 딱 찾아간다고. 예. 거기에. 근데 수류탄 하나 얹으면 목사님 비용이 안 맞아. 왜? 아니, 그 드론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거기 그 안에 장사정표 입구에다가 예. 딱 때려버리면 못 나와. 걔들이 겁나가지고. 지금 현재 방위 체제에 그런 대획이 다 있을 겁니다. 자, 그건 아니 그러니까 드론도 지금 무기 체계화 해가지고 지금 발전시키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사단급, 군단급 드론 체계는 뭐 제가 있을 때부터 그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찰 상당히- 항공기들이 떠서 자, 북한이 목사님 만약에 제가 예? 이 비밀을 다 알거든요. 근데 이 국가 기밀이라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자 7번 넘어가요. 7번.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좋아하는 사람. 저건 뭐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좋아하는? 우선 대한민국은 그동안 북한이 계속 선전하고 대학생들을 뭐라고 교육하냐면 아니 근데 이동호 교수님 예. 빨갱이 전성기 때 왜 북한을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자본가가 지배하는 계급 사회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자본가가 착취하는 잊지 말아야 할 사회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동호 교수님 누구한테 착취당했어요? 예? 누구한테 착취당? 나중에 보니까 착취당한 게 없더라고요. 아니 제가 잘 부모님이 살고 초등학교 교사였을 때면 있더라고요. 예. 교사면 부르조하던데 부모님이 그러니까
근데 왜 그 착취당했다고 왜 거기 아 빠져? 근데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 책에. 예, 계급투쟁론에 보면. 아니 그것도 인류대학교 연세대학을 다니면서 뭘 착취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그 계급투쟁 사관에 보면 그러니까 책만 보고 나면 저 엉터리가 된다니까 저처럼 멍청한 놈이 되고요. 근데 목사님 저게요. 이동우 장로는 저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동우 장로 같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아니 그렇게 볼 소지가 있어요, 목사님. 넓게 보면서 지금 가장 약점이 뭔가면 노동자들은요. 노동자들이 지금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계급 사회다.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 그렇게 사람을 선동할 수 있죠, 목사님. 아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지만 노동자들을 해방시켜줘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가 99%를 지배하는 사회다. 사명감이 뛰어나고만.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그 우리 미국 그 때도 보면 1%, 99% 이렇게 구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거는요 거지를 비교해 보면 돼요. 북한의 거지와 미국의 서울역의 노숙자가 누가 더 잘 사느냐 그걸 보면 알거든. 근데 이제 북한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북한은 지금 미제국주의자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좀 형편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자해한 수령이 인민을 보살피는 나라고 이 대한민국은 이 자본가와 그리고 결탁한 보수 세력이 인민을 착취하는 나라다. 한국의 가장 가난한 1%하고 북한의 중산층 보고 우리가 더 잘 사는데 도대체 이거 이 개자식들 8번 해자 8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비판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저거는 그 북한의 수령은 나에게 사회 정치적 생명, 영생하는 사회 정치적 생명을 주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그 생명은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고 60년, 100년이 없어지지만 사회 정치적 생명은 영원한데 그 생명을 수령이 주니까 그 수령이 주는 생명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비판 못하죠. 할아버지 북한에 계실 때 예. 김일성, 김정일이 비판 못해요? 예? 김일성 비판 못하냐고 북한에. 그건 뭐 여기서도 뭐인가 하면 김일성 만세만 하도 그때는 그냥 그렇지. 척결을 하거든. 근데 김일성의 뭐인가 하면 비판이라고 그러는 것은 나오면은 그냥 뭐 그치야. 무자비하게 근데 죽이죠. 한국에서 올라간 사람들 중에 예. 남한에서 올라간 사람 중에 예. 북한에 와 보니까 살기가 더 힘드네. 그럼 불평도 못 해요. 북한이 더 살기가 어렵다고. 예.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것도 말 못해? 두말할 것도 없죠. 저 이동에 대한 자유도 없지. 없고. 선택에 대한 직업 선택에 대한 선택의 자유도 없지. 그런 사회에서 뭐인가 하면 배급제를 타먹는다는 자체가 벌써 뭐인가 하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할아버지 북한에서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못 사 먹어. 그러니까 배급제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식량 양권이 있어야 밥을 먹게 되고. 그러면 예. 할아버지 예. 북한에 계셨으면 예. 97살까지 못 살았겠네. 예? 97살까지 못 살았겠어. 북한에 있어서 97세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예. 올해 그러니까 못 말하자면 북한에 있을 때에는 정치보위부에 있기 때문에 쌀 배급을 주어서 뭐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가 그래도 북한에서도 되지. 오래 살았겠구나. 왜냐하면 간부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그 특별 배급제예요, 저는. 그래서니까 이제 남한에 온 이후에 우리 가족들은 아마 다 축지돼 버렸을 거이라. 아이고, 가족들은. 그래서 뭐가 면 탈북자들이 뭐 저렇게 오는 것을 보고 과거에 제가 특별 배급 제도를 받아서 잘 먹고 살았는데 가족들도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얼마나 고상스러웠을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큰아들이라도 이렇게 탈북해서 이렇게 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봤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살아있으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제가 큰딸이 69살이에요. 69살. 그 다음에
67살이 그래서 아니 아들이고. 67살이 남자애고 그다음에 64세가 무심에 또 하나 있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1964년 3월 5일에 탄이 딸내미가 막댕이가 그런데 가는 얼굴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예. 그 할아버지 무조건 오래 살면 예. 3년 안에 우리가 통일하려고 그러니까 예? 3년 안에 통일한다고.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자녀들 다 만나게 해드릴 테니까 하여튼 오래 사셔야 돼. 그 다음에 또 다음 9번. 예. 6.25가 남침설을 부정하는 자. 참, 정교조가 지금도 저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그 우리 주류들이 6.25를 경험한 사람도 있을 때 저 주장을 감히 못했거든요. 그러나 그거 시간이 지나가면서 맨 처음에 흐른 게 있습니다. 이것도 황교안 장관님 군사 전략상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침략자 아닙니까? 그 먼저 공격을 하면 초방전에는 이기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가 6.25를 일으켰으면 우리가 북쪽으로 단 몇 킬로라도 먼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아이 뭐 네. 그거 이전에 네. 지금 뭐 저 신문이나 뭐 저 그냥 모바일 폰 때리면 나오는데 저 당시에 1950년대에 우리 군의 수준은 경찰 정도 치안 유지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막 창설해 가지고. 아하. 그래서 한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아. 예? 준비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하. 북한은 네. 전쟁 준비를 오랫동안 했고 탱크도 있고 예, 거기다가 포도 있고 그 당시에 경제도 우리보다 나았고 나왔고 예. 기관총도 그다음에 있고 모택동하고 스탈린의 그 승인을 받으면서 지원을 받았고 실제로 저 소련 고문단들이 거기 나와서 다 했고 우리는 치안 정도의 수준을 가진 군대가 공격한다? 그 있을 수 없는. 폐 일어나고 전쟁의 시작은 예.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치는 거지 예. 약한 놈이 강한 자를 치는 것은 창조 이로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저 군에서 목사님 그 훈련할 때 네. 예? 대대가 공격을 하면은 예? 압도적으로 그렇지. 방어를 대대보다 약해도 방어를 합니다. 아 맞아. 예, 공격은 압도적인 저 전투력을 가져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배가 있어야죠. 배. 예. 예, 배가 있어야 돼. 10번. 대공수사기관을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 저건 북한의 선동이 그러니까 파쇼 포갑기구 해체 투쟁에 진격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대공수사기관이 파쇼 포갑기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나. 좀 목사님 문장을 이제 좀 고쳐되겠어요, 그렇죠? 좀 고쳐봐요. 네, 이제 대공수사기관의 대공수사기관의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 또 9번도 간첩 잡는 기관을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놈들. 아니 뭐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의자를 없애면 의자 의자 됐어. 그렇죠. 의를 하든지. 자, 이거는 뭐 지금 뭐 설명 다 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통과. 11번. 남북 분단이 미국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저거 이제 북한이 만들어 놓은 거짓 역사관에 속은 사람들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남북 분단은 미국의 책임이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우선 지금 저희가 저도 참 저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정말 제가 얼마나 멍청이었다는 걸 깨달았는데 우선 남북 분단이라는 것은 미국이 분단을 제안하지 않았냐거든요. 클라크 대령이 미국 육군성의 대령이 그 38선을 제안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분단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군사 활동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소련군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일본군을 해체하기 목사님 위해서 말씀대로 소련군이 확 내려오니까 다급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때는 우리 미국 국방성에서도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알았으면은 어떤 지형지물을 통해 가지고 맞아. 선을 지었는데 어. 그것도 없으니까 다급하게 38도 선을 지은 겁니다. 지도를 꺼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공부해 보니까 만일 미국이 그때 38선을 제안을 안 했더라면 그리고 소련이 안 받아들였더라면 부산까지 수령님 모시고 예,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그 전쟁 그러니까 선포 그러니까 그 일본하고 전쟁 선포할 지점이 이미 북한 근처에 와 있었거든 소련군이. 이거보다가요 더 확실한 것은 뭐냐면
미군이 처음에는 한국에 와가지고 일본군 다 쫓아내고 난 뒤에 49년 6월 30일 날 미군이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무슨 뭐 한반도 분단 책임이 그렇죠. 예, 미국에 있다. 그때 나갈 때 지선 국무장관이 우리는 한반도에 관심 없다고 할 때에 공산주의를 남하를 선을 홋카이도, 대만, 필리핀으로 정했다고 할 때는 거기에는 뭐가 암호가 걸렸냐. 소련 보고 남조선 주워 먹어라. 그 얘기거든. 그 미국도요 믿을 수 없어요. 미국도요 자기들의 이권에 걸리면요 존재 없어요. 무슨 미국이 뭐 한국하고 무슨 뭐 한국이 무슨 뭐 미국에 낳은 아들도 아니고 미국이 그래서 항상 대통령이 바뀌면 미군 철수하네 안 하네 그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에 미군을 철수했을 때는 거기에 뭐냐 한국은 소련 니들이 가져. 그 대신에 일본은 우리가 가질 거야. 그거거든 그거. 그런데 무슨 놈은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시켰다고 개지랄을 떠들고 난리야. 그러니까 그건 뭐 지금 명백하게 남북 분단의 책임은 북한에 있고 그리고 이미 그 9월 20일 날 그 소련의 기밀 문서가 해제되면서 마이니치 신문이 91년도에 보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1945년 9월 20일에 북한에 그러니까 뭡니까 그 정부를 수립하라고 소련이 이미 스탈린이 지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맞아. 그래서 9월 20일자예요. 그다음에 12번째.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우리 민족끼리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주사파의 주는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민족끼리라면 그러면 당연히 외세는 빠집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북한의 선전선동구호는 전부 초점이 어디에 맞추냐면 전부 주한미군 철수에 맞춰져 있습니다. 맞아.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하자는 걸 북한 그러니까 미국 빼자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라고 그러니까 읽긴 하지만 그 속뜻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렇게 말이 화려해서 그렇지 우리 민족끼리란 말은 뭐냐 다른 나라는 필요도 없어. 미국 없이 우리끼리 하자. 그럼요. 그렇죠. 미국 없이. 미국 내보내자는 얘기입니다. 아, 예. 얘라 이놈들아. 13번. 13번 국민이 아닌 인민 민중을 사용하는 사람인데 국민과 인민 민중은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국민은 아시다시피 우리 그 주권의 원천을 나타내는 전체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국민의 전체를. 인민은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말합니다. 민중도 같은 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인민을 하나 민중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산가나 그다음에 소자산가 그다음에 관료 보수 사람 이런 사람을 다 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계급으로 나눈 것을 말하기 때문에 국민은 우리 국민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다. 그래서 저기에 인민민중이라고 하면 지금 민중혁명투쟁을 민중혁명투쟁을 주장하는 그 내용의 인민과 민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번, 13번 마지막인데 사람이 먼저 이게 그냥 헌법을 바꾸자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주체사상이잖아요. 네, 예, 보세요. 13번에서요. 네. 그 인민이란 말과 국민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국민은 이제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인민은 특정한 그 계층만을 말합니다. 그렇죠. 계급이에요, 계급.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인민이라는 말 쓴다고 하는 것은 계급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럼 14번 해요? 예, 사람이 먼저다는 지금 주체사상이 제일 뭐냐면 사람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먼저다는 것은 그 주체사상이 나온 말입니다. 저는 저 말을 이 대통령 선거에 쓰는 말을 듣고 정말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체사상의 핵심 내용이 저기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정부 때 보십시오. 각 구청의 사람이 먼저다. 사람 우선 뭐 경제 사람이 먼저다 다 주장했지 않습니까? 주체사상을 일성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 국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헌법에서 국민과 사람은 국민은 우리 헌정체제에 동의하고 우리 헌법에 의해서 자유와 권리를 부여받는 존재라면 사람은 우리 헌정체제 동의 안 해도 전부 북한 인민도 사람이잖아요.